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은행 계좌와 월급 통장에서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식 없이 내리는 모든 재무적 결정 속에서 돈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이 도둑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마땅히 배웠어야 했던 것 사이에 빈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수백조 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 지식의 부재로 인해 매년 잃어버리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수치는 순전히 지식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피할 수 있었던 연체이자,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던 고금리 대출, 놓쳐버린 투자 수익, 그리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금융 사기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평범한 한국인들은 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해 매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가까운 돈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에 걸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경제활동 기간 동안 매년 120만 원씩 잃는다면 원금만 거의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집니다. 그 돈을 연평균 8%의 수익률로 제대로 투자했다면 은퇴할 즈음에는 복리 효과가 더해져 3억 원이 넘는 큰 돈으로 불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70세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것과 62세에 여유롭게 은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5년치의 은퇴 생활비가 날아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계약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여러분의 무지함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교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카드사들은 여러분이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의 복리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때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은요, 여러분이 차량 유지비의 진짜 비용을 계산하지 못할 때 콧노래를 부릅니다. 은행들은 여러분이 연 1%도 안 되는 예금 계좌에 돈을 묵혀두는 동안 그 돈을 20배가 넘는 이자로 다른 곳에 빌려주며 배를 불립니다. 금융 서비스 산업 전체가 바로 여러분의 혼란과 무지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80% 이상이 학교에서 현실 세계의 돈 관리에 대해 배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실용적인 금융 수업을 들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성인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금융 지식 수준을 낙제점으로 평가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 문맹을 벗어난 성인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은 돈 때문에 자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직장까지 따라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도 함께하고 새벽 3시에 여러분을 잠에서 깨우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망치고 건강까지 해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고통은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없애줄 지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70%가 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실물 경제를 배웠다면 돈과 관련된 실수를 훨씬 덜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을 것이며 돈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 받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이것은 예방할 수 있었던 수십 년간의 실수를 되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뼈저린 후회입니다. 이 영상은 학교와 사회가 여러분에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던 돈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저는 정규 교육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할 완벽한 금융지식 커리큘럼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부터 자동으로 부를 늘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룰 것입니다. 신용과 부채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소비를 부추기는 심리적 함정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상금 통장부터 투자 계좌를 관리하는 법, 호갱이 되지 않고 자동차를 사는 법, 그리고 내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 정말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결정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정보이며 1:1 재무 상담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재무 설계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소득, 부채, 목표,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성향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정보에 입각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기초 지식입니다. 다양한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뼈대이자 필요할 때 진짜 금융 전문가들과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금융 언어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배우는 것보다 돈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지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 역시 이자처럼 복리로 불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지 않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명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때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완전히 건너뜁니다. 그들은 괜찮다거나 나쁘다는 막연한 느낌만 가질 뿐 그 괜찮음과 나쁨이 실제 통장 잔고로 얼마를 의미하는지 수치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은 자신의 돈에 대한 투명하고 솔직한 현황표를 가져야 합니다. 소득, 지출, 순자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 사이의 격차입니다. 세 가지 숫자는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연간 순소득, 연간 총지출, 그리고 그 해 흑자 또는 적자 규모입니다. 왜 월간이 아니라 연간 기준일까요? 연간 단위로 봐야 모든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지출, 예상치 못한 청구서, 분기별로 내는 보험료, 생일 선물, 자동차 수리비, 그리고 카드가 결제될 때까지 까맣게 잊고 있던 연간 구독료까지 모두 잡힙니다. 한 달 단위로 보면 이런 소비 패턴을 놓치게 됩니다. 1년 단위로 봐야 숨겨진 지출이 드러납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고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 즉 실수령액부터 시작하십시오. 직장인이라면은 월급 명세서의 실수령액의 12를 곱하십시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지난 12개월 동안 실제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월급, 부업소득, 주식 배당금, 프리랜서 작업비, 월세 수입, 은행 이자 등 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연간 총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간 지출을 살펴보십시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은행거래 내역서, 가계부 어플리케이션, 엑셀 파일 등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쓴다고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공과금, 보험료,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구독료 같은 고정 지출을 빠짐없이 넣으십시오. 식비, 외식비, 문화생활비, 교통비, 의료비, 여행경비, 경조사비처럼 변동성이 큰 지출 항목도 포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들도 넣어야 합니다. 연회비, 차량 유지비,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수십만 원씩 쌓여가는 소소한 온라인 쇼핑 결제 내역들 말입니다. 이제 총소득에서 총지출을 빼보십시오. 그 숫자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마이너스라면 여러분은 적자 상태입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매월, 매년 여러분의 인생은 뒤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적자 소비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를 파괴하고 빚을 만들어내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택지를 없애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지출조차도 큰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플러스라면 그것이 바로 잉여 자금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소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 줄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사주는 것은 바로 이 잉여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지출의 격차가 클수록 모든 것이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더 빨리 저축하고 더 빨리 투자하며 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상황에는 당당히 아니라고 말하고 좋은 기회에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적 쿠션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봉 3억 원을 받으면서 3억 원을 다 써버리는 사람은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면서 5,500만 원을 쓰는 사람보다 경제적 자유에 전혀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소득자가 자유에서 더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값비싼 라이프 스타일이 황금 수갑을 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끔찍한 직장이라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탕진하도록 설계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그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순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궁극적인 지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서 빚진 모든 것을 뺀 금액입니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 자산은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예적금 통장, 주식계좌, 퇴직연금,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값어치 있는 귀중품들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더해보십시오. 오늘 당장 이 모든 것을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부채는 갚아야 할 빚과 의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결제대금, 마이너스 통장, 각종 신용대출을 뜻합니다. 이것들도 모두 더해보십시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의 순자산입니다. 많은 한국인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이 숫자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자산을 초과하고 신용카드 빚이 저축액을 압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출발점일 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숫자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2025년 말 기준으로 1,80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수천만 원의 빚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수치들은 수년째 멈추지 않고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평균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내리는 모든 재무적 결정이 여러분의 순자산을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 올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적인 통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생활 방식을 사는 데 쓰이지만 순자산은 자유를 사는 데 쓰입니다. 이 둘을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고소득에 순자산이 적은 것은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평범한 소득이지만 순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짜 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노동 없이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기반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성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돈과 어떤 감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저축과 소비, 그리고 투자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안정감을 느끼는 타고난 저축가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경험과 소비를 통해 기쁨을 찾는 타고난 소비가입니다. 또 누군가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위험을 극도로 회피합니다. 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가격이 널뛰는 변동성쯤은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향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성향에 따라 훨씬 더 잘 통하는 전략이 따로 존재합니다. 소비를 즐기는 사람이 구두쇠 같은 예산 계획을 억지로 따라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고 심한 자괴감만 느낄 것입니다. 위험을 극도로 꺼리는 투자자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최악의 타이밍에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버리고 손실을 확정짓고 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향과 충동의 원인을 파악하면 본인의 심리를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자동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손댈 수 없도록 다른 계좌로 돈을 자동 이체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돈 관리에 대한 결정을 자꾸 미루는 편이라면 강제로라도 통장 상태를 점검하게 만드는 정기적인 일정을 달력에 박아두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성격이라면 의식적으로라도 약간은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을 취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박 수익률만 쫓는 성향이라면 절대 잃어서는 안 될 돈으로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목표는 여러분의 본성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저항이 적고 편안한 길을 택하되 그 길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 주소를 알았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을 평생 쳇바퀴에 가둬두는 무서운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짊어진 신용카드 관련 부채만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오직 신용카드 하나만 계산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 다른 모든 빚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물건의 할부금을 막기 위해 무서운 이자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평균적인 가구의 카드론 및 리볼빙 잔액은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잔액을 이월시키는 리볼빙의 평균 이자율이 15%를 훌쩍 넘는 현 상황에서 이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매년 200만 원 넘게 빠져나갑니다. 빚더미에 더 깊이 빠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이 그 정도입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피 같은 돈이 평범한 가정에서 카드사의 금고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내는 돈은 애초에 물건을 산 원금을 갚는 데 쓰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저 돈을 빌려 쓴 대가를 치르는데 전부 증발해버립니다. 신용카드 관련 대출금리는 여러분의 신용도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법정 한도인 20%까지 적용됩니다.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의 평균 이자율은 15%를 넘나듭니다. 신용도가 아주 좋아야 10% 초반대이고 신용도가 평균이거나 그 이하라면 10% 후반에서 2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금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연 20%짜리 카드빚 7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매달 잔액의 일부만 결제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 최소 금액만 납부한다면 여러분은 이 빚을 갚는 데만 20년이 넘게 걸릴 것입니다. 원래 빌렸던 700만 원에 더해 10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이자를 추가로 토해내야 합니다. 그 빚을 만들었던 대형 텔레비전, 해외여행 혹은
혹은 고급 가구는 이미 기억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겠지만 청구서는 계속해서 날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채에 대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본질입니다. 투자가 여러분을 위해 복리로 불어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부채는 여러분을 찌르는 무기가 되어 복리로 불어납니다. 전액 결제하지 않은 모든 달마다 남은 잔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자는 다시 잔액에 더해집니다. 다음 달이 되면 여러분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복리의 마법은 방향만 반대로 튼 채 여러분을 평생 가난의 늪에 빠뜨리는 저주로 둔갑합니다. 사람들이 빚에 대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빚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현명한 재무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입니다. 좋은 빚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 목적으로 빌린 돈입니다. 그 학위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학자금 대출은 비용과 편익을 따져봤을 때 수지타산이 맞는다면 좋은 빚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에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좋은 빚이 될 수 있습니다. 살 곳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 내 몫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자금 대출 역시 좋은 빚입니다. 패턴은 일관됩니다. 궁극적으로 빌린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나쁜 빚은 그 외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소득 잠재력을 높여주지도 않고 가치가 오르지도 않는 물건을 사느라 매달 2월 되는 신용카드 할부금과 리볼빙이 대표적입니다.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자동차를 사기 위해 받은 오토론, 과소비를 메꾸기 위해 받은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그리고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등입니다. 이런 종류의 빚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미래의 나에게서 부를 착취하여 은행과 금융회사의 배를 불려줄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빚은 항상 고금리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일상화된 빚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보편적이어서 더 이상 문제라고 느껴지지조차 않는 부채들 말입니다. 누구나 자동차 할부금 하나쯤은 있잖아. 다들 신용카드 할부로 살잖아. 학자금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입니다. 빚을 지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면 더 이상 우리 뇌에서 경고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치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구당 평균 부채는 수천만 원을 넘어섰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가구의 부채 규모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어쩌다 한번 멍청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 아주 평범한 결정들을 여러 번 내렸을 뿐인데 그것들이 겹겹이 쌓여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질질 끌고 가야 할 거대한 쇳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현재 빚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으며 둘 다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눈사태 상환법은 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모든 부채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나열합니다.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빚은 최소 금액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남는 모든 돈을 이율이 가장 높은 그 첫 번째 빚을 없애는 데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율이 높은 빚으로 넘어갑니다. 이 방식은 가장 비싼 이자를 무는 빚부터 제거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절약해줍니다. 두 번째, 눈덩이 상환법은 심리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모든 빚의 목록을 작성하고 금액이 가장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나열합니다. 이자율과 상관없이 가장 금액이 작은 빚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 금액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남는 모든 여윳돈을 금액이 가장 작은 빚에 쏟아부어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하나가 끝나면 거기에 붙던 돈까지 합쳐서 그 다음으로 금액이 작은 빚을 갚아나갑니다. 이 방식은 빚의 개수가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취감을 주고 상환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르십시오. 중간에 포기해버릴 수학적으로 완벽한 계획보다는 약간 비효율적이더라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100번 낫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눈에 보이는 빠른 성과가 필요하다면 눈덩이 상환법을 택하십시오. 강한 의지력으로 버틸 수 있고 이자 비용을 단 1원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눈사태 상환법을 택하십시오. 어느 쪽이든 죽을 때까지 이자만 갚으며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수만 배 더 나은 선택입니다. 실용적인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고금리 카드 빚이나 대출이 있다면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나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의 값비싼 빚을 일정 기간 동안 훨씬 낮은 금리나 무이자, 할부로 묶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빚을 마법처럼 없애주진 않지만 숨통을 틔워줍니다. 여러분이 원금을 갚아나가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단, 대출을 갈아탈 때 발생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반드시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혜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잔액을 모두 청산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끔찍한 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용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용을 이해하는 것은 나쁜 빚을 피하고 좋은 빚을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다 쓰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신용 점수는 0점에서 1000점 사이의 숫자로 여러분이 빌린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은행의 눈에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대출 조건을 제시받게 됩니다. 신용 등급이 우수한 사람과 바닥인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대출 승인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그 대출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즉 금리에서 벌어집니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기간 동안 수천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으면 남들보다 몇 %나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되거나 아예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이 좋으면 풍성한 혜택과 포인트가 쏟아지는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이 나쁘면 연회비만 비싸고 할부를 쓰는 순간 파산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이자율의 카드밖에 쓰지 못합니다. 신용 점수는 몇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첫째, 상환 이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청구 금액을 제때 납부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연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용 점수는 수년 동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채권 추심, 파산 등은 모두 기록에 남아 여러분의 신용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둘째, 부채 수준 및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도 중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만약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로 매달 500만 원을 긁고 있다면 한도 소진율은 50%입니다. 이것은 너무 높습니다. 카드사와 은행은 소진율이 높은 고객을 보면 심하게 불안해합니다. 재정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한도의 3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10% 이하로 유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여기서 약간 직관에 어긋나는 팁이 있습니다. 한도가 아주 높은 카드를 발급받아 놓고 거의 쓰지 않는 거는 사실 신용 점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든 돈을 빌릴 능력은 있지만 그 돈에 목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용 거래 기간입니다. 신용 거래를 오래 할수록 점수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신용카드는 잘 쓰지 않더라도 함부로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낡은 카드가 여러분의 평균 신용 거래 기간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신용 형태입니다. 신용카드, 예적금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건전한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형태의 빚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신용거래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조회를 너무 많이 하면 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단기간에 여러 곳에서 대출을 기웃거리는 것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뜻이며 이는 금융권의 경계심을 바짝 높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은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하십시오. 반대로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 직업 유무, 통장 잔고, 나이, 성별 등은 신용점수와 무관합니다. 신용점수는 오로지 당신이 과거에 빌린 돈을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했는지만을 묻는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만약 지금의 신용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 대금을 단 하루도 늦지 않게 납부하십시오. 모든 결제 계좌에 자동 이체를 설정해 두십시오. 카드 결제 대금을 미리 선결제하여 한도 소진율을 낮추십시오. 연회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면 오래된 카드는 그냥 살려두십시오.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를 신청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신용평가사의 리포트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즉시 수정 요청을 하십시오. 좋은 신용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단 한 번의 연체면 충분합니다. 이 불공평한 구조는 잔인하지만 원리만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 말해봅시다.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융도구이자 가장 끔찍한 금융흉기가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신용카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훌륭한 신용 기록을 쌓아주고 결제 취소나 사기 피해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캐시백, 항공 마일리지, 청구 할인 등 결제할 때마다 1%에서 5%의 할인을 받는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어떤 카드는 무료 여행자 보험, 공항 라운지 이용권, 호텔 발레 파킹 같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매달 결제 대금을 전액 납부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혜택을 사실상 공짜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신용카드는 여러분의 부를 산산조각 냅니다. 할부를 끊거나 리볼빙으로 결제를 넘기는 순간 연 2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가 청구되기 시작합니다. 기껏 모은 포인트나 할인 혜택은 매달 빠져나가는 어마어마한 이자 비용 앞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카드를 긁는 편리함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기 위해 수중에도 없는 돈을 막 써버리는 파멸의 편리함으로 바뀝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달 청구 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도구입니다. 만약 잔액을 남겨 이자를 내고 있다면 신용카드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끊임없이 빨아먹는 지옥의 덫입니다. 매달 전액 결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소비를 통제할 자신이 없다면 신용카드는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화려한 혜택이나 포인트는 좀 놓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복리이자의 랩에 빠지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쓴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 삶을 설계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채에 대해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은 피하십시오. 당장 급한 불을 꺼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이런 불법 사금융의 연 환산 이자율은 300%에서 800%를 넘나드는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대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빚을 내야만 하는 끔찍한 돌려막기의 굴레에 여러분을 가둬버립니다. 만약 이런 사채를 끌었을 생각이라면 당장 멈추고 다른 어떤 대안이든 찾으십시오. 아끼던 물건을 중고로 팔든 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빌리든 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을 미루든 하십시오. 아무리 이자가 비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할지라도 대부업체의 덫에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빚의 원리를 이해했으니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재무 목표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경로를 짤 수 없습니다. 재무적인 목표가 없다면 인생의 작은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언젠간 은퇴하겠지, 돈이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막연한 희망사항만 있을 뿐 그것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로 변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꿈과 목표의 차이는 구체성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저 꿈입니다. 50세까지 5억 원의 투자 자산을 만들겠다는 것은 명확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는 실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목표 수익률은 몇 %로 잡아야 하는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만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평생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뜬구름 잡는 감정일 뿐입니다. 재무 목표는 기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 목표는 앞으로 1년에서 5년 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비상금 모으기, 해외여행 자금 마련, 특정 대출금 청산, 자동차 구매, 아파트 청약 계약금 모으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목표에는 안전하고 언제든 뺏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년에 써야 할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갔다가 30% 폭락하는 사태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돈은 주식이 아니라 안전한 시중은행의 예적금이나 파킹 통장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중기 목표는 5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더 넓은 집으로의 이사, 내 사업 시작하기,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 등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폭락장이 오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적절히 섞어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장기 목표는 15년 이후에 아주 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노후 은퇴 자금이 가장 큰 장기 목표입니다. 이 자금은 주식과 같은 성장성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될 수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이 있고 중간에 몇 번의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긴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돈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돈을 언제 쓸 것인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에 전세 보증금으로 빼줘야 할 돈을 주식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30년 뒤에나 쓸 은퇴 자금을 연이자 3-4%짜리 예금 통장에 썩혀두는 것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돈의 사용 시기와 그 돈을 보관할 장소를 짝지어주는 것은 여러분이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재무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각각의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정확히 무엇을 원합니까?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언제까지 그 돈이 필요합니까? 이 세 가지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역순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10년 뒤에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지금 0원에서 시작하며 연평균 7%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매달 약 30만 원씩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선명한 타겟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타겟을 명중시킬 시스템을 구축할 차례입니다. 시스템 한이 예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계부 쓰기라는 말만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립니다. 복잡한 엑셀표와 궁상맞은 절약,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 숨막히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 관리가 반드시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산은 내 돈을 위한 계획표일 뿐입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며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확실한 계획을 가지는 것이 100만 배 낫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예산 계획표는 50대, 30대, 20의 법칙입니다. 실수령액의 50%는 생존을 위한 필수 지출에 씁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필수 보험료, 그리고 대출금의 최소 상환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0%는 내가 원하는 소비에 씁니다. 외식, 문화생활, 취미, 여행 등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생존의 절대적인 것은 아닌 지출들입니다. 나머지 20%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씁니다. 저축, 투자, 그리고 대출 원금을 앞당겨 갚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절대 어기면 안 되는 10계명이 아닙니다. 그저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서울처럼 주거비가 비싼 도시에 산다면 필수 지출이 6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독하게 빚을 갚거나 시드머니를 모으고 있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40%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뼈대는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조율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인 지출을 의식적인 소비로 바꾸는 뚜렷한 목적의식입니다. 내 돈이 현재 어디로 새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게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달 음식이나 넷플릭스 구독료 혹은 쿠팡에서 충동적으로 결제한 금액이 한 달에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월말에 텅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하고 고개만 갸우뚱할 뿐입니다. 예산 계획은 이런 미스터리를 말끔히 해결해줍니다. 생각 없이 긁던 카드를 멈추고 내 의지대로 돈을 통제하게 만들어줍니다. 관리 방식은 아주 단순해도 좋고 조금 복잡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엑셀에 10원 단위까지 치밀하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제 내역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가계부 어플을 씁니다. 생활비 봉투를 만들어 식비, 데이트 비용 등을 현금으로 나눠 담고 봉투가 비면 그달의 소비를 무조건 멈추는 직관적인 방식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월급날에 저축과 투자 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켜버리고 남은 돈은 가계부도 쓰지 않은 채 마음 편히 다 써버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주일만에 내팽개칠 복잡한 엑셀 파일은 쓰레기통에나 어울립니다. 조금 엉성해 보여도 수년 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단순한 시스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즉각적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신사와 인터넷 가입 업체에 전화하십시오. 요금 할인을 요구하거나 약정 연장 혜택을 물어보십시오. 경쟁사로 갈아탈까 고민 중이라고 넌지시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아예 잃는 것보다 요금을 깎아주고 사은품을 주며 붙잡아두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전화 한 통화 30분이면 1년에 수십만 원을 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 정기 결제 내역을 싹 다 뒤져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입한 사실조차 잊어버렸거나 몇 달째 쳐다보지도 않는 서비스에 매달 돈을 상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안 가는 헬스장, 쓰지도 않는 유료 어플, 각종 멤버십 등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은 지금 당장 모조리 해지하십시오. 매년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을 갱신할 때 다이렉트로 여러 회사의 견적을 비교해 보십시오. 회사마다 요금 차이가 크며 한 보험사에 충성한다고 해서 알아서 할인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1시간만 투자해 비교하면 1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반드시 그램당 혹은 100ml당 단가를 확인하십시오. 겉보기에 싸 보이는 할인 딱지에 속지 마십시오. 단위당 가격표만이 어떤 제품이 진짜로 가장 저렴한지 진실을 알려줍니다. 화장지, 생수, 세제처럼 평생 반복해서 사야 하는 생필품일수록 이 원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매주 몇백 원씩 아낀 돈이 1년이면 꽤 큰 눈덩이가 됩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제품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마트 자체 브랜드의 약이나 생필품은 유명 대기업 제품과 성분이 완전히 똑같거나 심지어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그저 비싼 상표값에 웃돈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소소한 최적화 과정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무서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구독료 2만 원, 통신비 3만 원, 보험료 5만 원, 식비 4만 원을 매달 아낀다면 한 달에 14만 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무려 170만 원 가까운 큰 돈입니다. 허공에 날려버릴 뻔했던 이 돈은 여러분의 진짜 목표를 향해 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의미 있는 총알이 됩니다. 이제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어야 할 목표, 바로 비상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상금이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를 아주 안전하고 언제든 뺏을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돈은 갑작스러운 실직, 큰 수술비, 가족의 사고 등 진짜 피가 마르는 위급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방패입니다. 기분 전환용 해외여행이나 백화점 명품 세일 혹은 충분히 예측하고 피할 수 있었던 지출을 위해 꺼내 쓰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비상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사고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망해, 하루아침에 잘리기도 하고 차가 갑자기 고장나기도 하며 한겨울에 보일러가 터지기도 합니다. 비상금이 없다면 이런 일상적인 사고들은 여러분을 고금리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의 태시로 밀어넣는 치명적인 재난으로 돌변합니다. 하지만 든든한 비상금이 있다면 이런 일들은 그저 약간 짜증나는 귀찮은 일로 끝날 뿐 여러분의 인생 근간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기준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공무원처럼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3개월치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 이직이 잦은 직군에 있거나 가족 중 혼자서만 돈을 벌고 있다면 반드시 6개월치 이상의 두둑한 비상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상금은 매일 이자가 붙는 파킹 통장이나 금리가 높은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입출금 통장 이자는 연 0.1% 수준으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증권사의 파킹 통장을 활용하면 2026년 기준으로 연 3%에서 4%의 짭짤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의 비상금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 통장에 두면 1년에 2만 원도 못 받지만 파킹 통장에 두면 6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붙습니다. 똑같은 돈이고 똑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데도 이자 수익은 수십 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자도 거의 안 주는 텅 빈 깡통 같은 계좌에 소중한 비상금을 방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통장에 비상금이 두둑하게 쌓이면 드디어 여러분 인생에 견고한 요새가 세워진 것입니다. 든든한 쿠션이 생겼으니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돈이 급해서 눈물을 머금고 손절매를 하는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직장에서도 훨씬 당당하게 연봉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이라는 것은 단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상금은 여러분의 인생에 자유로운 선택지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12개월 재무예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 단위로만 예산을 짭니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지만 진정한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려면 반드시 1년이라는 큰 그림을 펼쳐놓고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1년짜리 예산표를 그리면 매달 작성하는 가계부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거대한 지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절 부모님 용돈, 봄, 가을로 쏟아지는 결혼식 추계금, 여름 휴가비,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 폭탄까지 모두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표 전체를 조망하게 되면 매번 카드 명세서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대신 아주 여유롭게 이 굵직한 지출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돈을 떼어놓아 연말이 되면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낼 크리스마스 예산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평온했던 월간 예산을 박살내버리는 지출의 급등락을 아주 부드럽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1년 예산을 세우는 법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지금의 상황, 즉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기본 소득과 지출에서 출발하십시오. 이것을 12개월치 달력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십시오. 그런 다음 달마다 분명히 터질 것이 뻔한 비정기적인 뭉칫돈, 지출을 입력하십시오. 결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유독 쪼들리고 마이너스가 날 것 같은 달이 보입니까? 지출 시기를 다른 달로 미룰 수 있습니까? 그 달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평소에 덜 중요한 지출을 줄여 대비할 수 있습니까?
이 훈련은 여러분의 돈 관리를 방어적인 태도에서 주도적인 태도로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더 이상 내 월급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허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돈의 목적지를 미리 명령하는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떼어둔 그 20%의 자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돈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 언제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축과 투자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저축은 안전하고 단단하며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금고에 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반면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불어날 잠재력이 있는 자산에 내 돈을 싣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에서 5년 안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무조건 예적금, 파킹 통장, 발행, 어음 같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저축해야 합니다. 이런 상품들이 여러분을 벼락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피 같은 원금을 철통같이 지켜주며 약간의 이자를 얹어줍니다. 현재 좋은 파킹 통장이나 특판 예금은 연 4% 전후의 이자를 제공하며 이는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도 필요할 때 당장 돈을 뽑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최소 5년 이상 건드릴 일이 없는 여윳돈은 반드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긴 역사를 돌이켜보면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은 은행 이자를 압도적으로 짓밟아버릴 만큼 폭발적인 성과를 내왔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500개를 묶어놓은 S&P 500 지수는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묵묵히 달성해 왔습니다. 최근 20년만 떼어보면 연평균 12%에 가깝고 최근 10년만 보면 무려 16%에 육박합니다. 이 수익률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달 50만 원씩 연이자 4%짜리 적금에 30년 동안 붓는다면 약 3억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액수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50만 원을 연평균 수익률 10%의 주가지수 펀드에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그 돈은 11억 원을 훌쩍 넘는 거대한 자산이 됩니다. 예적금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파괴력입니다. 수익률의 아주 작은 차이가 긴 세월이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마법의 힘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지난 100년간의 주식시장 데이터가 알려주는 가장 위대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돈을 묻어두고 최소 20년 이상 버틴 사람 중 그 누구도 원금을 잃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작위로 어느 20년을 잘라보아도 시장은 항상 플러스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이 겹친 최악의 20년 구간에서조차 연평균 4%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전체 기간 중 79%의 확률로 8% 이상의 수익을 거뒀고 절반이 넘는 확률로 10% 이상의 대박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끊어보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단 1년짜리 투자에서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홀짝 도박만큼이나 불가능합니다. 1년 만에 30%를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30%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 주식시장이 어찌 될지는 신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써야 할 생활비를 주식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급전이 필요해. 최악의 폭락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한다면 그 단기 변동성은 여러분을 찢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결과는 너무나도 투명하고 확실하게 우상향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결국 우상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돈 버는 기계로 진화하고 있는 수백 개의 위대한 기업들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은 망하지만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이 그 자리를 꿰찹니다. 주가지수라는 시스템은 알아서 청소를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패배자는 쫓아내고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승자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은 그 주가지수 펀드 하나만 샀을 뿐인데 가장 강한 승자들을 자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단순하고 압도적으로 훌륭한 방법은 바로 인덱스 펀드, 즉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거대한 우량기업 500개를 묶어놓은 S&P 500 ETF입니다. 여러분이 이 펀드를 단 한 주만 사더라도 그 즉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을 비롯한 수백 개의 세계 최고 기업들의 지분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마법이 벌어집니다. 인덱스 펀드의 반대말은 펀드 매니저에게 비싼 수수료를 주고 시장을 이길 만한 유망한 주식을 대신 골라달라고 맡기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거의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1년 정도는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중 20-30%가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그 비율은 10%대로 곤두박질 치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놓고 보면 시장 지수를 이긴 전문가는 사실상 0%,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어쩌다 장기간 시장을 이긴 극소수의 전문가들조차 그들의 실력인지 그저 지독하게 운이 좋았던 것인지 구분조차 불가능합니다. 인덱스 펀드의 진가는 또 있습니다. 수수료가 미치도록 싸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분석가들에게 엄청난 월급을 주며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필요 없이 그저 정해진 지수를 로봇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시장지수 ETF들의 연간 수수료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문가가 굴려준다는 펀드들은 1% 이상의 값비싼 수수료를 뜯어갑니다. 1%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복리로 굴러가면 수십 년 뒤에는 집 한 채 값이 날아가는 끔찍한 차이가 됩니다. 10억 원의 자산에서 1%의 수수료를 떼인다면 매년 1,000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이 여러분의 통장에서 펀드 매니저의 지갑으로 직행하는 꼴입니다. 인덱스 투자의 전설인 뱅가드 그룹의 창립자 존 보글은 1975년에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도 살 수 있는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당시 월스트리트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혁명적이었습니다. 건방지게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말고 그냥 시장 전체를 싼 값에 소유하여 평균 수익률만 조용히 챙겨라.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챙겨간 그 지루한 평균 수익률이 월스트리트에 잘난 엘리트들이 만든 그 어떤 화려한 투자 기법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추천받을 상품은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는 ETF입니다. 이것 하나만 사면 미국에 상장된 3,000개가 넘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펀드를 소유하는 순간 공장에서 땀 흘리는 말단 직원부터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 CEO들까지 모두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죽어라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것에 소름 돋는 위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매달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비상금을 채워두고 숨쉬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 즉 쥐어짤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투자하십시오. 투자 금액이 클수록 눈덩이는 무섭게 커지고 목적지에는 훨씬 빨리 도착합니다. 수익률 계산은 뻔하지만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은퇴 자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하고 아직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다면 연평균 8% 수익률을 가정할 때 매달 약 40~50만 원씩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20년이라면 매달 100만 원을 쏟아부어야 하고 은퇴까지 고작 10년밖에 안 남았다면 매달 250만 원 이상을 피토하듯 투자해야 간신히 10억 원을 만질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여러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모든 것이 미친 듯이 쉬워집니다. 하루라도 투자를 미룬다는 것은 평생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복리의 마법이 폭발할 1년이라는 시간을 시궁창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계좌들이 주는 막강한 세금 혜택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속도에 로켓 엔진을 달아줄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만든 합법적인 조세 회피처입니다.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매년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게다가 이 계좌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며 낸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세금 없이 복리로 굴러갑니다. 세금은 먼 훗날 늙어서 연금을 뺐을 때 아주 싼 이율로 조금만 내면 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이 두 계좌를 합쳐서 매년 최고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꽉꽉 채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0만 원을 꽉 채워 넣는다면 연봉 수준에 따라 매년 연말 정산에서 1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토해내줍니다.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100만 원이 넘는 꽁돈을 보너스로 꽂아주는 셈입니다. 이 미친 수익률을 걷어차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회사가 매달 내 월급의 일부를 내 퇴직연금 계좌로 쏴주면 그 돈을 은행 예금에 썩히지 말고 ETF에 투자해 적극적으로 불려나가야 합니다. 이 퇴직금과 연금 계좌들은 먼 미래의 나를 위해 회사가 그리고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짜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길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줍지 않고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목돈을 굴리기 가장 좋은 만능통장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배당소득세를 떼이지만 이 ISA 계좌 안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아주 싼 세금만 매기기 때문에 세금 방어에 있어서 절대적인 무기가 됩니다. 나중에 ISA, 계좌의 만기가 끝났을 때 그 목돈을 다시 연금저축 계좌로 넘기면 추가로 엄청난 세액공제 보너스까지 얹어주는 등 절세의 혜택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지금 당장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이 아깝고 노후가 막막하다면 다른 고민할 것 없이 연금저축, IRP, ISA 이 절세 3총사 계좌부터 무조건 개설하고 한도를 꽉꽉 채워 넣으십시오.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은 그 덜 낸 세금마저 다시 투자되어 복리로 굴러간다는 뜻이며 이는 은퇴 시점에 여러분의 자산을 몇 배나 거대하게 불려주는 기적을 만듭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단순하고 완벽한 부의 로드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달치 생활비 수준의 최소 비상금부터 빠르게 만드십시오. 당장 급한 불을 끌 소화기는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돈을 밀어 넣으십시오. 매년 쏟아지는 100만 원 넘는 꽁돈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카드론이나 이자율 8%가 넘어가는 고금리 악성 부채를 이 악물고 다 털어버리십시오. 빚을 갚아서 없애는 이자 비용이 주식시장에서 아슬아슬하게 버는 수익률보다 훨씬 확실하고 남는 장사입니다. 넷째, 악성 부채를 다 갚았다면 이제 통장의 비상금을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규모로 든든하게 채우십시오. 다섯째, 목돈 마련을 위해 ISA 계좌의 납입 한도를 꽉 채워 비과세 혜택의 꿀을 끝까지 빨아먹으십시오. 여섯째, 절세 계좌들을 다 채웠다면 다시 노후 연금 통장으로 돌아와 여력이 되는 대로 최대한 돈을 더 들이부으십시오. 일곱째, 국가가 허락한 모든 절세, 계좌의 한도를 다 채우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때 일반 주식 계좌를 열어 지수 추종 ETF에 남은 돈을 쓸어 담으십시오. 이 순서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부자로 이끌어줄 가장 단단하고 검증된 철근 뼈대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즉 리스크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마다 위험의 크기가 다르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투자 기간과 강심장인지 새가슴인지에 대한 성향을 완벽히 반영해야 합니다. 주식은 위험도 크지만 먹을 것도 가장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20-30년 길게 묻어두면 그 어떤 자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을 물어다 줍니다. 반면 채권과 예금은 위험이 적은 대신 수익도 보잘것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주지만 부자로 만들어주는 속도는 달팽이처럼 느립니다. 이 바닥에서 가장 유명한 황금 비율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110에서 당신의 현재 나이를 빼십시오. 그 숫자가 바로 당신의 전체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해야 할 공격적인 투자 비율입니다. 30살이라면 자산의 80%를 주식에 20%를 안전자산에 넣으십시오. 50살이라면 주식 60대, 안전자산 40. 은퇴가 코앞인 65세라면 주식 45대, 안전자산 55의 비율이 적당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이드라인일 뿐 본인의 멘탈과 목표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계획을 꽉 쥐고 버티는 것입니다. 시장은 반드시 폭락합니다. 가끔은 아주 잔인하게 곤두박질 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가가 40% 이상 증발해버린 최악의 위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단 몇 주 만에 주가가 30% 넘게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보란듯이 회복했고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바닥에서 주식을 던진 사람들은 끔찍한 손실을 확정지으며 평생 가난의 늪에 빠졌고 이 꽉 물고 버틴 사람들, 나아가 폭락장 한가운데서 주식을 더 주워 담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의 감정입니다. 시장이 피를 흘리며 무너질 때 우리의 모든 생존 본능은 더 망하기 전에 당장 팔고 도망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은 100이면 100, 항상 틀렸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겠다는 타이밍 맞추기 놀이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시장 안에 진득하게 머무는 시간이 무조건 이깁니다. 장기 투자의 막대한 수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장기간 투자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 미치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증권사 계좌와 연금 통장에 매월 자동 이체를 걸어두십시오. 월급이 통장에 찍히고 내 눈에 보이기도 전에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 주식을 사게 만드십시오. 투자가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기본값이 되도록 세팅하십시오. 시장이 폭락해서 반토막이 나도 여러분의 자동 매수 시스템은 똑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주식을 폭탄 세일 가격에 주워 담을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인 순간에
덜덜 떨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이성적으로 움직여줍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코인은 투기입니다. 코인을 산다는 것은 누군가가 훗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호구처럼 사줄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것입니다. 코인 뒤에는 배당금을 벌어다주는 진짜 기업도 없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공장도 없습니다. 그저 수급과 인간의 탐욕, 그리고 분위기만이 가격을 결정할 뿐입니다. 코인이 완전히 쓰레기라거나 돈을 번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벼락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인판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변동성은 극단적으로 미쳐 날뛰고 각국 정부의 규제 칼날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며 주식시장처럼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우상향했다는 역사적 증거도 없습니다. 만약 100% 다 날려도 코웃음 치고 넘길 수 있는 푼돈으로 짜릿한 도박을 즐기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도박판의 투기와 진짜 투자를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목표를 이뤄줄 피 같은 돈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곳에 밀어넣는 미친 짓은 제발 멈추십시오. 이제 살면서 내리게 될 가장 크고 위험한 재무적 결정 2가지, 바로 자동차 구매와 내 집 마련에 대해 팩트 폭격을 해보겠습니다. 교통비, 즉 자동차 관련 비용은 보통 모든 사람의 지출 항목 중 탑3 안에 들며 연봉의 15에서 20%를 우습게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아주 스무스하게 본인이 망해간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재정을 박살낼 수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2016년 기준 신차 할부로 빠져나가는 평균 금액은 매달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새 차를 뽑는 사람 5명 중 1명은 매달 150만 원이 넘는 살인적인 할부금을 감당하겠다고 도장을 찍습니다. 심지어 할부 기간을 60개월을 넘어 72개월, 84개월까지 엿가락처럼 늘리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사는 순간부터 똥값이 되어가는 감가상각 덩어리에 무려 7년 동안이나 돈을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이 짓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자동차 할부금을 낸다고 칩시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5년 할부가 끝날 때쯤이면 6천만 원이 넘는 생돈을 갖다 바친 꼴이지만 정작 차를 팔 때가 되면 중고차 값으로 건지는 돈은 기껏해야 2,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숨만 쉬고 있었는데도 차값 하락으로 3천만 원이 공중 분해된 것입니다. 심지어 매년 내야 하는 200만 원짜리 자동차 보험료, 기름값, 엔진오일 교환비, 수리비 같은 것들은 아직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매달 100만 원씩 새 차에 쏟아붓는 대신 잔고장 없는 1,500만 원짜리 튼튼한 중고차를 일시불로 사거나 매달 4, 50만 원씩 짧게 할부로 끊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낀 차액 50만 원을 매달 수익률 8%의 인덱스 펀드에 밀어넣는 겁니다. 30년 뒤 이 매달 50만 원의 푼돈은 눈덩이처럼 굴러 7억 원이라는 무시무시한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남들 시선 때문에 무리해서 사는 그 비싼 외제차나 신차는 엄청난 것을 맞바꾼 결과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현재 도로 위에서 폼 잡는 수단과 엿바꿔 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라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수억 원의 노후 자금을 포기했다는 팩트만큼은 똑똑히 알고 타십시오. 카푸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자동차 구매의 절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4대 10규칙입니다. 첫째, 선수금은 무조건 차값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둘째, 할부 기간은 길어도 4년, 즉 48개월을 절대 넘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할부 원금, 이자, 보험료, 기름값을 모두 합친 한 달 유지비가 내 월급의 10%를 단 1원이라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3가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차는 당신 분수에 안 맞는 과분한 사치품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까지 눈을 낮추고 더 싼 차를 고르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중고차를 사는 것입니다. 비닐도 안 뜯은 새 차는 딜러의 매장을 빠져나와 도로에 바퀴가 닿는 그 찰나의 순간에 차값의 20%가 날아갑니다. 3년 정도 된 중고차는 이미 그 폭력적인 감가상각의 직격탄을 누군가 대신 다 맞아준 아주 훌륭한 매물입니다. 새 차 냄새를 맡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허공에 태우는 호구짓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십시오. 여러분은 신차 가격의 반값으로 차량 수명의 80%를 알뜰하게 뽑아먹으면 됩니다.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는 할부 없이 100% 전액 현금 박치기로 차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인내심과 뼈를 깎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빚 없이 살 수 있는 아주 겸손하고 저렴한 차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낡은 차를 굴리면서 원래 캐피탈사에 바쳐야 됐을 할부금을 매달 내 적금 통장에 이체하십시오. 차가 수명을 다해 퍼질 때쯤이면 그 적금 통장에는 다음 차를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할 수 있는 목돈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할부 이자는 10원 한 장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쫓기는 할부의 압박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동수단을 100% 완벽하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를 쌓아가는 진짜 부자들이 자동차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자신의 하차감을 뽐내는 신분, 과시용 장난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나를 안전하게 옮겨주는 기계 덩어리로 볼 뿐입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보다 잔고장이 없는지, 세금과 유지비가 얼마나 싼지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고철 덩어리에 처박은 1,000원은 훗날 복리의 마법을 타고 수백만 원으로 불어날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한 돈이라는 것을 그들은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긁는 결제 중 가장 거대한 금액, 내 집 마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것과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연끌해서 사는 것 사이의 논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이 무조건 정답인 것도 아니고 월세나 전세를 사는 것이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바보짓인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분의 통장 사정, 한 곳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집값 상승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뼈저리게 놓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여러분은 단순히 네이버 부동산에 찍힌 그 집값만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로 살 때는 평생 낼 일이 없는 수천만 원의 어마어마한 부대 비용이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수리비 등 집을 사는 순간 증발해버리는 거래 비용이 집값의 수퍼센트에 달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면 2, 3천만 원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2번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집을 사고 나서도 피를 말립니다. 매년 날아오는 재산세 펀치, 비싼 아파트 관리비, 장기소송 충당금, 그리고 각종 화재 보험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매년 집값의 1% 정도가 수리비와 유지비로 깨진다고 봅니다. 5억 원짜리 집이면 1년에 500만 원씩 집을 떠받치는데 돈이 줄줄 샌다는 뜻입니다. 운 좋은 해에는 덜 들겠지만 겨울에 보일러가 터지거나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도배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 해에는 수백만 원이 한 방에 박살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수억 원의 현금을 아파트 깔고 왔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S&P 500 지수 같은 곳에 묻어두었을 때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억 원의 폭발적인 복리 수익을 영영 포기해야만 합니다. 반면 전세나 월세로 살면 셈법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월세와 관리비, 가스비 정도만 내면 끝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폭탄, 보일러 수리비, 누수 공사비는 전부 집주인이 알아서 내야 할 골칫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이나 목돈을 내 마음대로 주식에 투자해 불릴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내 돈 1억 원을 쥐고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다 써야 합니다. 요즘 같은 금리에 4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매달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만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비싼 관리비, 수리비까지 합치면 그 집을 유지하는 데만 숨만 쉬어도 매달 300만 원 가까이 깨집니다. 반면 그 똑같은 수준의 아파트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을 주고 산다고 쳐봅시다. 집을 샀을 때 나갈 돈 300만 원에서 월세 150만 원을 빼면 매달 15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남는 돈을 매달 주식시장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연평균 7%의 수익률로 주식에 굴리면 이 돈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거대한 현금 뭉치로 돌아옵니다. 물론